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 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초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노동자들의 구금 사태가 발생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 개헌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특별검사 수사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 구속은 처음입니다. 오늘 월간정치는 미국 조지아주 노동자 구금 사태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권성동 의원 구속 소식 등 이달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하실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정말 정치권 소식은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 이슈가 해소되는 게 아니고요. 자꾸 확대 재생산되면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정말 한 달간 있었던 소식 정리하려면 여러 굵직한 것들이 많은데 먼저 미국 조지아주 노동자 구금 사태, 이 충격적인 사태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충격적이었죠. 이게 이제 그 구금 300여 명의 우리 한국인 근로자를 조지아주 거기 교도소에 구치소에 수감한 그것만 놓고 본다면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는 어떤 형사 집행을 할 때 이렇게 앞으로 수갑을 채우잖아요. 예. 미국은 아주 더 강하게 제압하기 위해서 뒤로 수갑을 채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땅바닥에 눕혀서 제압을 해서 뒤로 수갑을 채우기도 하고 그 와중에 뭐 인종차별, 사람이 죽기도 하고 우리의 그 경찰이나 사법 그 공권력의 스타일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이번에는 심지어 뭐 다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풀려나신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내가 그 발에 쇠고랑까지 찼다. 그리고 우리가 뭐 흔히 영화에 보면 액션 영화에 보면 큰 재수가 뭐 쇠고랑 차는 걸 봤지 한국에서는 좀 있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공권력 집행의 그 문화가 우리하고 좀 틀린다는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이 좀 상당히 좀 저건 뭐지 이렇게 좀 속이 상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근데 왜 다른 나라는 다 지금 뭐 그럴듯하게 넘어가는데 왜 한국인의 기업이 한국 기업이 가 있고 한국 사람이 대부분인 그 장소에 헬기까지 동원하고 막 장갑차까지 동원한 그 급습을 하느냐 레이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또 미국의 그 혈맹으로서 동맹으로서 대우를 받나 이런 대우를 거기에 대한 의아한 질문. 그럼 과연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런 질문까지 좀 던진 케이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영권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잘 지적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화면으로 그 영상을 다 봤고 그러니까 이 쇠고랑을 찬 모습은 발에 우리가 영화에서나 봤지 현실에서는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하기 힘든 끔찍한 일인데 그것이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그 건설을 목적으로 파견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맨날 인권을 강조하고 동맹, 혈맹 뭐 이런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는 장면을 우리 국민들이 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저는 이게 굉장히 긴 시간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 남게 될 것이고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지금 시기에 어떻게 정립하고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지일 실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 본질적인 원인이 또 있을 텐데요. 김영현 전 의원 보시기에는 이런 사태까지 진행되게 된 원인 그리고 미국이 이런 일을 벌이는 본질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은 제조업 측면에서 못 만드는 게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제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나라가 되었죠. 지금 미국은 자체적으로 군함마저도 미국 내에서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없는 거죠. 한국에 요청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자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싶은 욕구는 갖고 있지만 그 공장을 직접 건설할 수 있는 숙련된 노동자는 갖고 있지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투자를 받고 한국에 와서 그 일을 하는데 지금은 자기 나라 그 노동자들을 써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상황을 보면은 미국 내의 강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해서 트럼프 정부가 우리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대형 쇼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미국이 그 제조업을 외국으로부터 유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국의 숙련된 일꾼이 없는 이 문제에 대한 그거를 동맹과 풀어나가지 않고 그 강성 지지층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풀어나가고자 했던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박지일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쇼라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는 매일 쇼를 하죠. 거의 네. 뭐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뭐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서 굉장히 그리고 쇼에 능한 인물이죠. 쇼를 하고 있다고 보고 우리 설마 뭐 우리 거기 조지아주 공장의 급습도 뭐 쇼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까지는 믿고 싶지 않는데 제가 보기엔 이번 사태나 여러 가지 보면 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뭐 한국 사람들도 대충 아시지만 우리도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가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미국은 이민으로 건설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민이라는 것은 늘 비자 문제가 걸리죠. 이제 기존에 먼저 들어갔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성을 쌓고 새로 들어온 사람을 막든가 아니면 뭐 적절하게 조절해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일반 국가와 달리 비자 문제가 굉장히 얽혀 있는데 그런 비자 문제의 어떤 복잡성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일이 좀 발생했다고들 미국 내에서는 이제 익스큐즈 변명을 하죠. 아 우리가 그 좀 복잡한 비자 문제였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고 한국과 다시 일을 하고 싶다 뭐 트럼프가 근로자들을 교육시켜다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또 본질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 이제 퍼스트 아메리카 그 팍스 아메리카 전 세계를 호령하던 미국이 지금 권위가 조금씩 상실되고 있잖아요. 중국이나 제3세계 급부상 자존감이 조금 미국이 떨어진 부분 그리고 또 미국 내에 우파가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기독교 복음주의를 비롯해서 미국 내 종교적인 여론이 트럼프 주의에서 굉장히 감싸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어떤 현실이고요.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아무래도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 정상회담 직전에 SNS에 그 퍼지 앤 레볼루션 그러니까 한국에서 숙청이 일어나고 있고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뭐냐고 물었던 것이 여전히 저는 좀 찜찜해요. 그게 그냥 장난삼아 올린 글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 정부와 트럼프 공화당 정부와의 그 케미, 그러니까 궁합이 조금씩 맞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 한미 관계의 좀 현주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네. 구금됐던 노동자 300여 명이 귀국을 했는데 이 귀국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보면 마음 졸인 것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돌아온 노동자들의 얘기 속에는 구금되었던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어서 사태 이후에도 여진이 뭐 금방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관세 합의의 후속 과정이 그렇게 순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박재일 실장님? 트럼프의 어떤 억압적인 자세,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우리가 새로운 변수였지만 우리 정부의 그 협상 능력이랄까, 그리고 협상을 진행하고 나서 국민들께 보고하는 것도 좀 석연찮은 부분. 대개 사람들이 15% 관세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15%로 내리는 게 뭐 기존에는 0%였지만 자유무역 시대에서는 25% 올렸다가 지금 15%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내가 그거를 기자회견에서 사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 또 지금 공개됐습니다만 타임즈 기자회견에서도 그거 만약에 내가 사인했으면 탄핵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독소 조항 내지는 미국에 유리한 것이 많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또 내막적으로 한편은 우리가 처음에는 좀 굉장히 우리 탄핵 전국 대통령 새로 선거 여러 가지 경황이 없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정권이 들어서서 한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과연 뭔지를 좀 찬찬히 이제 뜯어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까놓고 얘기해서 유럽, 프랑스 전역하고 지금 스페인하고 모든 유럽 국가가 다 합쳐서 5,500억 달러를 낸다는데, 아니 쥐뿔도 없이 한국이 무슨 제조로 3,500억 불을 내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처음에는 무슨 뭐 전문가들이 나서서 교원 영색으로 뭐 그 대출하는 것이다, 보증을 쓰는 것이다, 정부 이렇게 막 유리하게 우리한테만 해석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트럼프는 거의 돈을 다 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익도 다 가져가겠다는 거. 굉장히 좀 전면적인, 우리가 고통스럽더라도 시간을 갖고 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김영우 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를 한국의 준비 정도나 협상 능력, 그것의 부족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 하면 이 협상이 벌어지게 된 상황이 미국의 일방적이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옳지도 않은 거의 폭력에 가까운 미국의 행태로 지금 이 상황이 온 거고, 그리고 미국의 얘기나 입장도 일관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진 것이 지난번 협상할 때 하고 현재 상황하고 미국은 일관되게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말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고 저 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지금 오히려 미국의 그 우호적이고 좋은 관계를 형성했던 나라들은 관세를 세게 때리고 강제로 돈을 뺏어가다시피 하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게 없는, 이 원인이 트럼프의 매우 돌출적이고 즉흥적이고 그 합리적이지 않은, 그리고 국제 외교와 동맹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이런 것이 없이 추진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상황의 어려움을 국내로 돌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힌 건 분명한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서둘러 풀어나가거나 누구의 우리 내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가 안 되는 방향으로 서로 의견을 모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구태여, 제가 또 그렇다면 이게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도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실이나 우리 정부의 발표로 볼 때 이게 다 끝난 상황인 줄 알았어요. 그럼 극단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관세 협상, 1차 관세 협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약간은 뭘 속였다든가 숨겼다든가 정확하게 지금 뭘 얘기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이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중에. 예. 뭐 다른 뭐 우리가 트럼프를 편을 든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예. 일종의 뭐 전략적 모호성이다. 협상을 위해서 일부러 다 밝히지 않았다. 그렇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렇기를 기대합니다. 네. 네. 국내 정치가 그렇게 대외 협상력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을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 나누시죠. 두 번째 주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사법개혁안 전망해 보겠습니다. 1호 국정과제의 핵심적인 내용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박 실장님? 연임제 대통령 4년씩 이렇게 하는 방식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좀 타당한 얘기죠. 우리 지금 헌법이 옛날에 뭐 87년에 좀 부랴부랴 만든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60 항쟁 사건 이후에. 그래서 하필이면 대통령 임기는 5년, 국회의원은 뭐 4년, 지방의원도 4년인데 이게 짝수 홀수가 돼 있어서 기계적으로 수치적으로 안 맞아요. 무슨 뭐 5자란 숫자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다 보니 그랬다는 것인데 차라리 6년을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 일정의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지죠. 뭐 우리가 버스를 타는데 10시에 왔다가 뭐 어느 날은 뭐 9시 반에 왔다가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기계적인 정치 일정을 좀 우리가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는 좀 충분히 검토할 만한 이야기인데 결국 이게 늘 나올 때마다 이게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얘기는 어떤 경우에는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 위기에 몰렸을 때 이런 개헌론을 꺼내기도 하고 어떤 정치 세력은 자기들이 장악을 했을 때 완전 상대를 뭐 좀 방송에서 거칠지만 상대를 완전 짓누르고 죽여버리기 위해서 이런 개헌론을 꺼내는 좀 습성이 있어서 이번에도 아마 꺼냈지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호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통령제가 단임제지 않습니까? 예. 단임제를 채택하게 된 배경이 워낙 장기 집권을 하니까 그동안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장기 집권을 국민들이 싫었던 거고 그래서 단임제로 했는데 단임제를 해보니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다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살피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이제 4년에서 연임 2번 이렇게 중간 이제 평가받듯이 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런 문제는 헌법을 고쳐서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문제는 여당 야당 보수 진보 가리지 말고 그 내 편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들 중심으로 합의해야 옳다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보시기에 123개 국정과제 중에 앞에 4년 연임제 빼고 가장 인상 깊게 보신 거 어떤 내용이 있으신지요? 김영근 전 의원 먼저 말씀 주시죠.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히려 제 눈에 띈 거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겠다. 그리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은 그 노력이 뚜렷이 보이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분 진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국무회의를 언론에 부분이 공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능한 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이 일을 하고자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국정과제에 보니까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겠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서 그게 제 눈에 들어왔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관료를 통솔해서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다. 그 경기지사 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가 AI가 굉장히 화두고 그 중심으로 세상이 변해 나가고 있는데 AI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행정 조직을 만들겠다. 대한민국 전체를 AI 최강국으로 만들겠다. 이 얘기는 하지 못하더라도 행정 조직만큼은 최고의 AI 기능으로 탑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셔서 저는 여기는 성과를 좀 내고 이게 대한민국의 변화의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질문을 좀 답하게 많이 찾아봤는데 그냥 머리가 아프더라고. 이게 각 부서별로 뭐 평소에 좋은 것들 다 넣어놨어요. 네. 물론 이재명 정권의 철학이 좀 일부 담겨 있는 것들이 있겠죠. 김민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AI 수도, AI 3대 강국 이런 측면은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이슈다. 이게 뭐
그러려니 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굉장히 우리가 주력해야 되고 같은 민주당 정권의 김대중 정부도 IMF 이후에 어느 정도 성공한 정부로서 이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벤처 붐을 통해서 새로운 스타트업을 만들고 우리가 돌파구를 좀 찾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꽉 막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잘하는 뭐 조선이든 잘한다고 자랑하지만 지금 시대가 좀 변화에 발맞춘 AI나 아니면 특히 뭐 인공지능을 통한 이런 세계 우리 생활 패턴의 변화를 잘 읽어내야 한국 경제가 좀 성장할 수 있다는 거 보고요. 그래도 우리가 저는 뭐 지역에 사는 사람이니까 비수도권, 수도권을 떠나서 우리 대구, 뭐 광주, 부산 이렇게 지방의 어떤 열악한 지금 상황을 좀 늘 호소를 하는데 언론인으로서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좀 할지 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뭐 3억 뭐 5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3턱 5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뭐 해준다든가 아니면 또 2차 공공기관 이전 이것은 또 반드시 좀 실현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재미있는 것은 뭐 정년을 좀 연장하겠다든가 또 K컬처입니까? 50조 뭐 수출, 뭐 매출 이런 거 그리고 관광객, 외국 관광객 전체 3천만 명을 좀 목표로 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소프트한 측면에서 국가 부를 좀 창출하는 그런 목표로서는 뭐 적절한 제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 얘기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최대 이슈 중에 하나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그야말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이 안 돼서 그런데요. 이걸 지역 정치권에서는 기부대 양려 방식에 더해서 국가 재정으로 K2 공공항 옮기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서 박재일 실장님이 이거 어떤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애초부터 저는 이게 좀 불가능한 일을 시작했다고 봐요. 최소한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대구시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또 아니면 감당은 하더라도 엄청난 출혈을 내야만이 성사될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 밀양신공항 아시잖아요. 그때 그게 차라리 됐으면 뭐 깔끔하게 정리됐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를 들면 대구에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54단이나 이런 작은 그 단위는 우리가 뭐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해서 보내서 그걸 기부대 양려 그러니까 그 땅을 팔아서 이전하는 비용을 대면 되지만 지금 뭐 200만 평이 넘는 K2 공공기지에 그 최첨단 시설이 들어가 있고 지하에 무슨 시설이 있는지 미군기지도 있다시피 한 그 상황을 대구시가 나서서 지어주고 다 지어주고 그것도 넓게 그리고 여기다가 뭐 땅을 팔아서 그걸 재원 조달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리고 K2라는 게 대구시가 원래 움직였던 그 시설물이 아니에요. 뭐 대구시 산하 무슨 뭐 공공시설기관도 아니고 K2라는 건 대한민국 K1, K2에 이은 대한민국 최대 국방급 공공기지인데 그거를 국방부가 대구시 보고 알아서 지어서 너희들 알아서 옮겨라. 그런 나라가 어디 있죠? 저는 이거는 처음부터 애초부터 국회의원들도 잘못 생각한 바이고 바로잡아야 될 문제. 국가의 책임을 좀 방기하는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용호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이게 부산에 새로 공항을 크게 짓고 대구에 공항을 또 크게 짓고 한 이 결정이 과연 타당하고 미래에도 합리적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결정이었는가라는 고민을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시에 부산의 정치권과 대구 경북의 정치권이 서로 다른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결정을 한 거, 따로 가기로 결정을 한 거.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지 않는가. 이미 대한민국은 팽창 사회가 아닙니다.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사회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축소 지향적으로 가고 있는 측면이 뚜렷한데 이 지방의 영남권의 2개의 공항을 서로 따로 가는 게 과연 옳은가?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전북에 새만금 있지 않습니까? 새만금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새만금이 굉장히 오랜
그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어 있었고 되고 있고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도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새만금에서 뭐가 나와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 한 번 큰 국책 사업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이걸 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국가와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의 정치권이 이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매몰 비용을 가장 줄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더 늦기 전에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검토 혹은 계획의 백지화 아니면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부분이 백지화? 지금 대구 경북 신공항 문제. 이 부분을 백지화하기는 어렵죠. 이건 뭐 이미 많은 그 진행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물론 김영건 의원님 말씀대로 과거처럼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논의처럼 돌아가서 밀양 신공항이든 영남권 신공항을 하나 만들면은 좋겠지만 구태여 지역이 그렇게 감정에 의해서 대치된다면은 굳이 또 그거를 뭐 억지로 이렇게 깨맞추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지금 또 많이 진행돼 있고 각자 일이 어쨌든 대구 경북 그 신공항은 K2 이전 부분은 국방부와 정부가 그동안 그 소음 피해를 입은 대구 주민들 여기에 대한 배려 차원 또 그리고 국가가 이 주요 핵심 공군 시설을 지방 정부의 어떤 그 이전에 맡겨서 안 된다는 걸 좀 책임감 이런 것을 갖고 재원 조달 부분을 뭐 법을 고치지 못한다면은 좀 우회적으로라도 여러 재정 지원을 기획재정부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조가 될지 30조가 될지 모르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는 이 사업비를 놓고 대구시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이야기죠. 네.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저는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할 수가 없죠. 네. 아니면 뭐 이대로 가는 것이죠. 이대로 K2가 그대로 뭐 소음 피해 배상을 내고 대구 시민들은 대구 지금 현 공항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의 핵심은 대법관 증원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영건 의원님 먼저 말씀 주시죠. 변호사 숫자는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에 접근하기에 훨씬 나아졌죠. 회계사 숫자도 많이 늘었고. 근데 의사 숫자는 전혀 안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의대 정원 문제가 그 논의가 된 것이었고, 이런 전문 직종에 대한 인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좋은 것이죠. 서비스를 받기에. 대법원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대법원 숫자가 적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다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느리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 정점화하면서까지 느리는 거는 괜히 시끄럽게 자꾸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좀 이렇게 상당한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14명을 26명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번 정부에 다 느린다 이렇게 잡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대법원 숫자를 어느 정도까지 늘릴 것인가를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입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2년 내에 2명 늘리고 또 그 뒤에 2명 늘리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서 늘리는 완성 시점을 저 상당히 미래에 두는 방식을 택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용성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철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조금 전에 다뤘던 뭐 대통령제, 4년 중임제, 4년 연임제를 바꾸는 부분하고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뭐 대부분이 일에 치여서 대법관들이 뭐 집에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일을 열심히 한다면 판결을 본다면은 당연히 뭐 인원을 늘려야 되겠죠. 근데 대법인이란 최상층부의 어떤 조직을 어느 조직이든 간에 그걸 뭐 10명, 14명이 되는데 26명으로 늘린다 해서 그게 큰 이득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정치적인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는 것이고 다른 법관들을 늘린다는 거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걸 충원하는 과정도 지금 뭐 세세한 걸 모르겠습니다. 불명확한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도 그걸 인정해요. 대법원의 일이 많이 몰리는 것, 법원의 어떤 심리가 지체되는 것, 판결이 늦어지는 것, 국민의 뭐 법률 서비스가 이제 질이 떨어진다는 뜻인데, 그래서 상고법원입니까? 뭐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지지부진해요. 그러니까 다른 법원을 좀 설치하는 방식으로서 이 대법원의 어떤 일이 많이 재판이 많이 몰리는 것, 판사당 건수가 높은 것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될 것이지. 대법관 숫자를 14명에서 26을 노리고 이 정부에서 22명인가 지명하게 된다. 그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뭐 우리가 각건을 고쳤을 때가 있듯이 괜히 좀 상대의 그 어떤 도발성만 일으키는 것이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여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거의 뭐 이게 정확하게 한통속이다 이렇게 당 대표가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대법관까지 정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적절한 타이밍은 아니다 이래 봅니다. 네, 대법원 청사 지으면 돈이 많이 든다. 그랬더니 그래서 증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일각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럼 돈 적게 드는 지방에다가 지어가지고 옮기면 되지 않? 이거 그 대구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대구에서는 대법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대법원이 대구로 올 수 있다면 대구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현실성,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진지함, 현실성 이런 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네. 서울이면 다냐, 대법원이 뭐 꼭 거기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주장도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아마 수년 전부터 강효상 전 의원입니까? 뭐 대법원 대구 이전하고 헌법재판소는 광주로 가는 것도 좋지 않나. 조용한 데서 판결 서기 좋은 그런 장소니까.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뭐 서울의 대법원 쪽에 하고 이렇게 헌법재판소 둘러본 적도 있는데, 뭐 도심에 복잡한데 그게 구태여 뭐 거기 있다고 해서 더 나은 판결이 나올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좀 개혁적인 무슨 안을 낸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앞뒤가 좀 맞아야 되겠죠. 지방의 좀 절박한 현실에서 나온 생각인데, 글쎄요. 서울 시민이 대대적으로 만약에 양보한다면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겠지만, 다른 제가 보기에는 좀 반대급부 대구나 경북에 아니면은 우리 더 광주든 다른 지역에 그런 유치의 목소리를 내므로써 그만큼 좀 지방이 좀 절박하다는 사안을 좀 전달하는 계기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관련 지점 짚어보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본인은 결백을 계속 주장했습니다만 청구하고 바로 구속됐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은 혐의, 어쨌든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뭐 제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 혐의를 받는 것이고 의심을 받는 것이고 수사 단계인데, 글쎄요, 뭐 아직도 정치인이 억 단위의 뭐 좀 석연치 않는 돈을 주고받는다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참 그건 좀 우리가 실제 그렇다면 좀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그런 걸 뭐 우리가 건불 10년 뭐 권력이 10년을 못 간다 이렇게 뭐 상투적으로 얘기하지만, 권성동 의원이 좀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웠지 않습니까? 강릉 뭐 이렇게 해서 오고 가고 친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권력이 생기면 뭐 대통령 권력이든 뭐든 이렇게 그 중심이 있으면 늘 그 중심 인물이 아닌 다른 사람을 거니 우리 측근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리얼 파워, 그러니까 실세라고도 그러기도 하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보다도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 주위에 있는 실세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그 실세들이 우리 한국 정치에서 지금 아직도 그 자신의 진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발휘하지 못하는 지혜나 능력을 정책적인 측면에 나라 전체 정책이나 뭐 경제 정책이든 아니면 국가의 어떤 설계든 이런 데 많이 좀 몰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자기들이 일궈 온 그 권력 유지에만 좀 집착하는 듯해서 자꾸 우리 이런 불행한 사태들이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권성동 의원의 이번에 구속을 보면서 현재 혐의로 받고 있는 그
불법 정치 자금이 통일교 연관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보수 정치의 위기는 그 정당 내에 특정 종교 세력이 다수 들어와서 당원들 전체 판단에 영향을 주고 그 극우화된 결정들을 반복해서 내리는, 그게 결국 한국 정치 보수 정치의 위기를 불러왔다라고 본다면, 권성동 의원이 바로 그런 부분에 혐의를 받고 만약에 그게 드러난다면 한국 보수 정치사에서 정말 커다란 누를 끼친 역할을 하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권능을 가진 오선 중진인데 친윤석열계의 핵심이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하도 정치인들은 좀 지나면 구속이 되니까 또 한 명 구속됐나 보다 이러는데 그 정도가 아닌 무게감을 갖고 있는 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가 술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앞으로 야당에 어떤 영향 줄 거로 보십니까? 이번에 이 권성동 의원의 구속이 어찌 보면 국민의힘, 그러니까 한국 보수 정치에 있어서는 크게 나쁘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차피 바뀌어야 되고 바뀌지 않으면 살아나가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한 보수 정치가 이런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라도 내부의 변화가 가능한 구조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은 것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그들의 판단을 들어야죠. 그런 계기가 되어서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쇄신하고 새로 건강한 정치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할 수도 있고, 저는 그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박재일 실장님께서는 권성동 의원의 구속이 국민의힘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우리가 뭐 이제 정치인을 호불호가 있어서 그 구속이 되든 말든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하는데, 자, 우리가 바꿨어. 사실 당사자들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요. 구속이 된다는 게 사람 얘기지. 네. 법정에 선다, 구속된다든가 이런 게 얼마나 치명적이겠어요.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주장에 따르면 올가미를 씌워서 억울하게 나를 혐의를 씌워서 법정에 세운다고 하니 거의 단식 투쟁까지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죄를 옹호하자는 것은 아닌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의 집권 세력이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공격이 완전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위기감을 굉장히 느끼는 것이죠. 실제로 또 보수를 불태우겠다, 말살하겠다, 내란 잔당을 소탕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히 하니까, 특히 최근에 또 나경원 의원에 대한 어떤 그 일부 의원들에 대한 국회 내에서의 그 소란 상황, 폭력 사태에 대해서 지금 검찰 측에서 지금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 내란 특별 검사를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김건희 특검이든 이렇게 통해서 여러 얘기들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하나하나 자신들의 또 전망과도 연계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불안감, 그런 것들이 또 정치적 공세가 시작됐다, 이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불안감과 공포 여러 가지 이들이 한꺼번에 섞여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계기로 삼아서 건강한 보수 야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김민건 전 의원 말씀 주셨는데, 지금은 그저 야당인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대구에서 규탄 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외투쟁 행보에 대한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나 모일지 참 궁금하긴 한데, 국민의힘 장외투쟁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시장님. 일리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그 사법에 대한 억제기, 대법원장 보고 물러가라.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내란 특별재판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든가, 이렇게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의원들에 대한 어떤 지금 그 수사 내지는 이런 것이 진행되고, 심지어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여전히 지금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장애투쟁의 어떤 그 카드를 쓸만하다 이런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보면 또요, 국민의힘은 한편으로 어떤 바닥이 어디까지인지를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카드 저 카드를 다 써보고 아마 당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되고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좀 도전할 수 있는, 준비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엿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쎄 또 뭐 대구가 여기 왜 또 해필되냐는 것은 글쎄요, 그건 뭐 국민의힘에 좀 물어봐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해필이 대구인지 그건 또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부산에 그 모 교회 목사 그 가장 극우적인 정치 성향을 드러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가고, 저는 이런 행보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고 한국 보수 정치의 위기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를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행동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대구에서 장외 집회하는 거 저희도 그냥 석연치 않죠. 결국 정치를, 보수 정치를 바꿔내는 것도 보수 유권자들의 판단이고 보수 유권자들의 목소리, 의지에 의해서 보수 정치가 바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좀 우리 보수, 그러니까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이 좀 단호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회초리를 들 때는 들 때가 되었다. 그래야 보수가 바뀌지, 계속 이대로 가가지고는 보수 정치도 제대로 안 되고 지역의 발전도 난망한 과정이 지속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월간 정치, 미국 조지아주 노동자 구금 사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그리고 권성동 의원 구속에 따른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월간 정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대법관 증언 문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급기야 대법원장 탄핵 등 사법부를 향한 여러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야당은 상권 분립을 위협하는 행동이며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차분하고 치밀한 사법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입법, 행정 권력이 재판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법관 개인의 특권 보장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벌어지는 사법부 독립 논란은 사법부가 그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외부 간섭은 불가하다는 명분을 앞세우면서 정작 내부 성찰에는 눈을 감아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는 무오류의 성적이 될 수 없으며 법관은 독립된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법부는 스스로 책임지고 오류를 바로잡는 태도보다는 방어 논리에 머물며 국민과의 거리만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법부 독립을 통한 법의 지배가 살아있으려면 사법부가 정치권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동시에 국민의 비판으로부터도 도망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시사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